2026년 4월 18일 오전 9시 12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산유리 118 다시 3번지의 오래된 전원주택 뒷뜰에서 굴착기 버킷이 처음으로 뭔가를 잘못 건드린 소리가 났다. 쇠가 돌을 긁는 소리와 달랐고 콘크리트가 깨지는 소리와도 달랐다. 젖은 흙 밑에서 오래 묵은 항아리라도 부서지는 것처럼 퍽 하고 둔하게 꺼지는 소리였고, 그 순간 굴착기 기사 조만식은 본능적으로 레버에서 손을 떼었다. 이 집은 2011년 이후 거의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던 낡은 전원주택이었다. 새 주인은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였고, 그들은 이곳을 작은 산소 카페로 고치겠다고 했다. 앞마당에는 벚꽃이 반쯤 져 있었고, 뒷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으며, 문제의 정화조는 집 뒤편 감나무와 무너진 장작더미 사이에 낮게 엎드린 채 1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관 공사였다. 기존 정화조가 너무 낡아 악취가 올라왔고, 카페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오수 처리 시설을 확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공사 책임자 박용식은 도면을 들여다보며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면 정화조 벽체가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었다. 겉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층 아래에 한 겹이 더 있었고, 그 안쪽에는 색깔이 다른 회색 모르타르가 덧발라져 있었다. 오래된 집을 많이 뜯어본 박용식도 이런 식의 구조는 처음 본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 원래 정화조를 고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안에 넣고 다시 봉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인부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깨진 틈 사이로 검은 비닐 조각 하나가 젖은 흙과 함께 밀려 나왔다. 그 비닐 끝에 붙어 나온 것은 처음에는 나무 토막처럼 보였다. 흙이 엉겨 있었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너무 가벼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만식이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 올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뼈였다. 5개가 전부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손바닥 뼈 일부와 함께 굳은 진흙 속에 웅크린 모양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색이 다 죽은 은색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아주 희미하게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미숙. 박용식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꺼냈고, 신고를 받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말라 있었다. 여기 사람 뼈 같은 게 나왔습니다. 정화조 밑에서요. 가평경찰서 강력팀장 박민재 경감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4분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먼저 보았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길, 15년 동안 키가 자란 잣나무 숲, 오래전에 끊어진 대문 초인종, 벽에 남은 빗물 자국,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정돈된 듯 보이는 뒷뜰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자리. 박민재는 이런 현장을 싫어했다. 피가 낭자한 방보다, 막 비명이 멎은 골목보다 이렇게 오래 묻힌 침묵이 더 질겼다. 오래된 사건은 늘 사람을 속였다. 흙은 냄새를 감추고, 계절은 발자국을 지우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을 자기 편한 모양으로 고쳤었다. 하지만 땅 밑에서 나온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너무 늦게 말할 뿐이었다. 과학수사대가 흰 방호복을 입고 정화조 주변을 둘러쌌다. 굴착기는 멈췄고 이후 작업은 손도구로 바뀌었다. 삽 대신 작은 호미와 붓, 쇠막대 대신 얇은 스패출러가 들어갔다. 한 겹의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썩은 흙과 석회가 섞인 흰 가루가 나타났고, 그 밑으로 검은 산업용 비닐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다. 박민재는 인상을 찌푸렸다. 보통 사람은 시신을 숨길 때 멀리 가려고 한다. 산에 묻거나 강에 버리거나 불태우거나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옮기려 한다. 그런데 이곳에 누군가는 집 뒤뜰, 그것도 정화조 바로 아래를 골랐다. 그것은 무식한 선택이 아니었다. 정화조의 냄새가 다른 냄새를 덮고 오수배관공사라는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의심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짓이었다. 첫 번째 두개골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뼈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턱뼈는 흙 속에 반쯤 묻힌 채 한쪽으로 벌어져 있었다. 곧이어 갈비뼈 일부와 골반이 확인됐다. 처음엔 한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분 뒤 두 번째 다리뼈가 첫 번째 골반 아래가 아니라 옆쪽에서 나왔고 다시 10분 뒤 훨씬 작은 손목뼈가 검은 비닐 안쪽에서 나타났다. 현장 감식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한 명이 아닙니다. 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흙의 모양이 달랐다. 죽은 사람이 하나 묻힌 자리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눌려 들어간 자리는 무게부터 달랐다. 전고가 가까워질 무렵 정화조 밑의 공간은 작은 지하실처럼 드러났다. 원래 구조에는 없는 빈 칸이었다. 네모나게 파낸 뒤 비닐을 깔고 그 안에 사람을 넣고 석회를 뿌리고 다시 콘크리트로 덮은 자리였다. 그 안에서 모두 4구의 유골이 확인됐다. 2명은 성인 남녀로 보였고 나머지 2명은 그보다 젊은 남녀로 추정됐다. 그들은 마구 던져진 것이 아니었다. 아래쪽에는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유골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중년 여성의 유골이 붙어 있었다. 위쪽에는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의 뼈가 포개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4사람의 머리 방향은 모두 집 쪽이 아니라 정화조 안쪽 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이 다시는 문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돌려놓은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는 더 기묘한 물건들이 나왔다. 다리가 부러진 작은 밥상 조각, 흰색 바탕에 파란 꽃무늬가 있는 사기 그릇 파편, 젓가락 한 벌, 오래된 여성용 손목시계, 녹이 세운 휴대전화 배터리, 그리고 전선으로 보이는 검은 끈들이었다. 4사람의 손목뼈 주변에는 묶인 흔적처럼 일정한 강역으로 남은 압박 자국이 있었고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 유골의 턱뼈는 심하게 어긋나 있었다. 박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살해 후 암매장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통째로 뜯어내어 밥상과 그릇과 사람을 함께 정화조 밑에 묻었다. 먹다만 저녁, 깨진 그릇, 부러진 밥상, 묶인 손목,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끝난 것은 싸움이 아니라 식사였다. 오후 1시 37분, 현장 주변을 정리하던 순경 하나가 집 안쪽 보일러실 벽장에서 오래된 우편물 묶음을 찾아냈다. 곰팡이에 젖어 봉투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지만 받는 사람 이름은 아직 읽을 수 있었다. 한재필, 윤미숙. 박민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썹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2011년 겨울 경기 외곽 전원주택에 살던 50대 부부와 20대 남매가 통째로 사라졌던 사건. 당시에는 빚 때문에 가족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건은 오래 지나 실종 장기 미제로 분류됐다. 집은 경매를 거쳐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 가족을 잊었다. 그러나 이 집만은 잊지 않았다. 집은 4사람을 뒤뜰 아래에 붙잡아 둔 채 15년 동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봄과 겨울을 지나온 것이다. 박민재는 낡은 우편물을 손에 든 채 정화조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흰 천막 아래에서 감식반은 아직도 뼈와 흙을 분리하고 있었고 새 주인 부부는 경찰 통제선 밖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멀리서 산새가 울었고 봄바람이 감나무 마른 가지를 흔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오후였다. 그래서 더 지독했다. 박민재는 수첩을 꺼내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2011년 한재필 일가족 실종 사건. 정화조 하부 유골 내구 발견. 단순 매장 아님. 계획된 은닉. 내부 구조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조금 더 세게 눌러 한 문장을 덧붙였다. 가족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끝났다. 그날 저녁 내구의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검은 운구 차량문이 닫히는 순간 박민재는 오래된 집의 주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먼지가 낀 유리 너머로 낡은 식탁 하나가 보였다. 누군가 급히 자리를 비운 것처럼 의자 4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려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오래전에 말라붙은 냄비 자국이 남아 있었다. 15년 전 겨울밤 이곳에서 누가 먼저 쓰러졌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숨을 쉬었는지, 누가 네 사람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놓았는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화조 밑에서 나온 것은 네 구의 유골만이 아니었다. 15년 동안 썩지 않고 남아있던 한 가족의 마지막 식탁, 그리고 그 식탁 앞에 앉아 있었을 5번째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박민재가 한재필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한 것은 그날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가평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의 형광등은 오래 켜둔 탓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2011년 실종 당시 작성된 낡은 사건 기록 사본들이 펼쳐져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담당 수사관이 바뀔 때마다 덧붙인 메모들은 서로 다른 필체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사건명은 간단했다. 한재필 일가족 장기 실종 사건. 하지만 그 짧은 제목 밑에 붙어있는 4사람의 얼굴은 전혀 간단하지 않았다. 56살의 한재필, 53살의 윤미숙, 27살의 한도윤, 24살의 한서연. 사진 속 4사람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얼굴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았고 어머니는 억지로 웃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으며 아들은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고 딸은 증명사진인데도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4장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오후에 정화조 밑에서 서로 포개져 있던 4개의 두개골을 떠올렸다. 살아있을 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죽어서 같은 벽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그의 목 안쪽을 서늘하게 긁었다. 2011년 12월 19일 오전 10시 26분. 최초 신고자는 윤미숙의 여동생 오혜란이었다. 그녀는 언니가 사흘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경기 가평군 북면 산유리에 전원주택 현관문이 바깥에서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집 안에 들어간 것은 열쇠를 가지고 있던 오혜란이 문을 연 뒤였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거 내부 침입 흔적 없음. 혈흔 유관상 발견되지 않음. 귀중품 일부 남아있음. 가족 구성원 전원 부재. 식탁 위 메모 한 장 발견. 박민재는 그 메모 사진을 꺼냈다. 흐릿한 복사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있었다. 당분간 멀리 갑니다. 찾지 마세요. 문장은 짧았고 서명은 없었다. 당시 수사관은 이것을 가족 전체의 야반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았지만 박민재는 첫눈에 이상함을 느꼈다. 도망가는 사람의 글씨가 아니었다. 너무 깨끗했고 너무 짧았으며 무엇보다 네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편리했다. 누군가 경찰에게 생각할 방향을 미리 정해준 것처럼 보였다. 그 무렵 한재필의 집안 사정은 좋지 않았다. 그는
가평 읍내에서 작은 목재 가공소를 운영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처가 줄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납품 대금은 밀렸고 은행 대출은 연체됐으며 사채까지 손댔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들 한도윤도 문제였다. 그는 야간 택배 일을 하며 집에 생활비를 보탰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험한 사람들에게 쫓겼다는 진술도 있었다. 딸 한서연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집안의 빚과 부모의 싸움 때문에 서울 고시원으로 나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으며 어머니 윤미숙은 식당 회계 일을 하며 근근히 집을 버텼다. 사건 기록만 보면 이 가족이 어느 날 모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은 이미 벼랑 끝으로 밀려 있었던 셈이었다. 그래서 2011년의 수사는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었다. 도망, 빚, 가족 해체, 스스로 사라진 사람들. 그 세 단어가 네 사람의 죽음을 15년 동안 덮어버렸다. 하지만 박민재는 오래된 기록을 넘길수록 그 결론이 너무 빨리 내려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집 안에는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없었다. 한재필의 낡은 포토트럭은 차고 안에 그대로 있었고 윤미숙이 쓰던 장지갑에는 현금 18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남아있었다. 한도윤의 오토바이 헬멧은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고 한서연의 수험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 4권은 안방 서랍 안에서 발견됐다. 냉장고에는 손질된 고등어와 파김치, 씻어둔 상추가 있었고 싱크대에는 물에 불려놓은 쌀이 있었다. 특히 주방 식탁 위에는 4사람이 앉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젓가락 4벌. 그런데 설거지는 되어 있지 않았고 국 냄비만 싱크대 옆에서 말라붙은 채 발견됐다. 누군가 밥을 먹으려던 순간 혹은 먹고 있던 중간에 모든 것이 멈춘 것이다. 박민재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식탁 가장자리, 의자 하나가 뒤로 크게 밀려나 있었다. 누군가 갑자기 일어났거나 밀려 넘어지기 직전 버티려 했던 흔적처럼 보였다.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개였다. 가족이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가 집 뒤편 철제 우리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었다. 부검은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주인이 사라진 뒤 굶어 죽은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박민재는 그 대목에서 눈을 멈췄다. 가족이 스스로 도망갔다면 개를 풀어주거나 적어도 누군가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한서연은 휴대전화 사진첩에 개 사진을 수십 장 저장해 둘 정도로 그 개를 아꼈다고 했다. 그런 딸이 아무 말 없이 개를 철창 안에 둔 채 떠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집은 도망의 현장이 아니었다. 집은 갑자기 주인을 잃은 장소였다. 그리고 주인을 잃은 직후 누군가 너무 차분하게 그 흔적을 정리한 장소였다. 2011 연수사 기록에는 강타오라는 이름도 여러 번 등장했다. 당시 48살, 직업은 배관 설비업자, 주소는 한재필의 집에서 2채 떨어진 낡은 단층집. 그는 한재필 가족과 알고 지낸 지 3년 정도 됐고 정화조와 보일러 배관을 몇 차례 수리해준 이력이 있었다. 실종 사흘 전에도 한재필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뒤뜰 정화조 냄새가 심하다고 말한 통화 기록이 있었다. 강태호는 실종 당일 밤 집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오후 8시쯤 잠시 들러 배관 상태만 확인했고 30분 뒤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알리바이는 허술했지만 반박하기도 어려웠다. 외곽 전원주택 단지에는 CCTV가 거의 없었고 눈이 내린 밤이라 차량 흔적도 금세 지워졌으며 이웃들은 겨울이면 일찍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강타오가 그 밤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증명할 사람은 없었다. 단 한 명
최말순이라는 노인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한재필의 집 맞은편 언덕 위에 살던 이웃이었다. 2011년 조서에서 최말순은 밤 10시 무렵 강태호의 흰색 봉고차가 한재필의 집 뒤편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은 그 진술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강태호가 정화조 수리를 하러 왔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이었다. 박민재는 조서의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다. 차량 적재함에 검은 천막 또는 비닐로 덮인 물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지 않음. 그는 그 문장에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은 쓸모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정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살아남는 기억도 있다. 사람은 차 번호는 잊어도 추운 밤 검은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던 장면은 잊지 못한다. 오후 늦게 박민재는 2011년 당시 현장 사진을 벽에 붙였다. 집 앞, 거실, 주방, 안방, 보일러실, 뒷마당, 정화조 주변. 사진들은 하나하나 낡았지만 거짓말처럼 서로 이어지고 있었다. 주방 바닥은 너무 깨끗했다. 겨울철 시골집치고는 이상할 만큼 깨끗했고 싱크대 아래쪽 걸레바디 부분에는 새로 닦은 듯한 물자국이 남아있었다. 뒷문 손잡이에는 장갑을 낀 손으로 만진 듯 지문이 거의 없었다. 뒤뜰로 이어지는 시멘트 바닥에는 눈이 얇게 쌓여 있었는데 정화조 쪽으로 난 길만 이상하게 뭉개져 있었다. 당시 사진 담당자는 그것을 공사 흔적이라 적어두었다. 그러나 박민재의 눈에는 달랐다. 눈 위로 길게 눌린 네 줄의 자국. 사람의 몸을 담은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 그리고 그 자국은 정확히 정화조 뚜껑 앞에서 사라졌다. 이걸 왜 아무도 안 열어봤을까? 젊은 형사 장도현이 사진을 보며 낮게 말했다. 박민재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답은 간단했다. 냄새 때문이었다. 편견 때문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수사에서 사람들은 더러운 곳을 마지막까지 미룬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가 보이지 않으면 폭력이라고 믿지 않으며 가족이 빚을 졌다면 사라진 이유를 너무 쉽게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2011년의 수사는 그렇게 편한 결론 위에 멈춰 섰다. 누군가가 노린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도 열고 싶어 하지 않는 곳. 한 가족을 숨기기에 정화조보다 완벽한 장소는 없었다. 박민재는 강타호의 당시 진술서를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한재필 씨가 가족들과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집 뒤 정화조는 제가 마무리 공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민재는 그 문장을 소리 없이 반복했다. 멀리 간다. 마무리 공사. 두 단어가 서로 맞물려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누군가 사라지기 전날 왜 정화조 마무리 공사를 부탁했을까? 그리고 가족이 사라진 뒤 왜 이웃 배관공은 주인이 없는 집 뒤뜰에 들어가 콘크리트를 덧발랐을까? 그 시멘트는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까? 냄새였을까? 물이었을까? 아니면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소리였을까? 그날 밤 11시 18분 국과수에서 1차 연락이 왔다. 아직 정밀 감정 전이었지만 내구의 유골 중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두개골 후두부에서 명확한 함몰 흔적이 보인다는 보고였다. 단순 낙상으로 보기 어렵고 둥글고 무거운 금속성 물체에 맞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민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15년 전 실종 사건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다. 도망이 아니라 살인, 부재가 아니라 은닉, 가족 해체가 아니라 가족 몰살. 그는 벽에 붙은 한재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무뚝뚝한 얼굴의 남자는
이제야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수첩 마지막 줄에 강타호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물음표를 하나 찍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오해란의 이름도 적었다. 최초 신고자, 열쇠 보관자, 실종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리고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려 했던 사람. 아직 그녀를 의심할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오래된 사건에서 최초 신고자는 늘 2번 봐야 했다. 너무 늦게 신고한 사람, 너무 빨리 울었던 사람, 너무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 박민재는 2011년 12월에 눈 덮인 뒤뜰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밤 누군가는 4사람을 죽였고 누군가는 그것을 도왔고 누군가는 다음 날 아침 경찰 앞에서 처음 알았다는 얼굴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15년 동안 얼어붙은 땅 속에서 썩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였지만 박민재에게는 2011년 겨울의 눈처럼 보였다. 그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혼자 남아 오래된 사진 속 정화조 주변을 다시 확대했다. 흐릿한 픽셀 사이에서 검은 점 하나가 보였다. 처음에는 낙엽처럼 보였고 다음에는 쓰레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진을 더 밝게 조정하자 그것은 작은 단추 같았다. 검은색 코트 단추. 박민재는 즉시 감식팀에 연락했다. 2011년 현장 보관품 목록 다시 확인해. 뒤뜰 정화조 주변에서 단추나 의류 부속품 수거된 기록이 있는지 찾아. 수화기 너머로 졸린 목소리가 대답했지만 박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만약 그 단추가 누군가의 옷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그 옷의 주인이 가족 4명 중 누구도 아니라면 15년 동안 닫혀있던 문은 이제 조금씩 안쪽에서 열리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동의 새벽은 병원보다 더 조용했고 장례식장보다 더 차가웠다. 흰 조명 아래 놓인 4개의 유골 상자는 아직 이름표를 완전히 되찾지 못한 채 번호로만 불리고 있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나 박민재에게 그 번호들은 이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재필, 윤미숙, 한도윤, 한서연. 15년 동안 정화조 밑에 검은 물과 석회와 콘크리트 아래 눌려있던 가족.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도망간 사람들로 정리되었던 4사람. 이제야 뼈만 남아 다시 세상으로 올라온 사람들. 법의관 서은경 박사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만으로도 피곤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구의 유골을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건 한 사람이 한순간에 휘두른 사건이 아닙니다. 4사람의 사망 양상이 전부 달라요. 누군가는 맞았고, 누군가는 목이 눌렸고, 누군가는 오래 버텼고, 누군가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민재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켰다. 오래된 사건은 증언보다 뼈가 먼저 말해야 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고치지만 부러진 뼈의 방향은 고쳐지지 않는다. 첫 번째 유골은 중년 남성 한재필로 추정됐다. 키, 골반 구조, 치아 보철 기록, 과거 목재소 사고로 오른쪽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약간 변형되어 있었다는 의료 기록까지 맞아떨어졌다. 결정적인 것은 두개골 뒤쪽이었다. 후두부에서 오른쪽 측두부로 이어지는 함몰 골절. 둥글고 묵직한 금속성 물체가 비스듬히 내려찍었을 때 생기는 형태였다. 서은경은 확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정면에서 마주보고 때린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등을 돌렸거나 옆으로 몸을 틀었을 때 뒤쪽에서 가격당한 겁니다. 첫 번째 타격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뒤에도 최소 한 번 이상 추가 충격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방어흔도 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왼쪽 아래팔뼈였다. 척골 중간부가 비스듬히 갈라져 있었고 손목뼈 일부에도 압박성 손상이 남아 있었다. 한재필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어도 한순간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았고 팔을 들어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 팔은 그를 살리지 못했다. 박민재의 머릿속에는 2011년 현장 사진 속 뒤로 밀려난 식탁 의자가 다시 떠올랐다. 밥상 앞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고 다음 순간 무거운 금속이 그의 머리 뒤를 갈랐다. 두 번째 유골은 윤미숙이었다. 그녀의 두개골에는 한재필처럼 뚜렷한 타격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목 부위에서 나온 작은 뼈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설골 한쪽 가지가 부러져 있었고 갑상연골 부위에 해당하는 잔존 조직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압박 손상이 확인됐다. 사망 당시 연조직은 이미 사라졌지만 목이 졸린 사람에게서 남는 가장 조용하고 분명한 흔적이었다. 서은경은 차분하게 말했다. 끈처럼 얇은 도구보다는 넓고 부드러운 물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건, 스카프 또는 식탁보 같은 것. 손으로만 조른 경우와는 압박 양상이 조금 달라요. 뒤에서 감아 당겼거나 앞에서 눌러 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미숙의 갈비뼈 두 곳에도 가는 골절이 있었다. 죽기 직전 누군가 그녀의 몸을 강하게 눌렀거나 바닥에 엎어진 상태에서 무릎이나 팔꿈치로 짓눌렸을 가능성이 있었다. 박민재는 윤미숙이 주방에서 도망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쓰러지고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딸이 비틀거리는 순간 그녀는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문까지 세 걸음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목에 천을 감았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잡아뜯으려 했을 것이다. 세 번째 유골. 한도윤의 상태는 더 복잡했다. 27살 남성, 4사람 중 가장 체격이 좋았고 따라서 가장 위험한 피해자였을 것이다. 턱뼈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어긋나 있었고 앞니 2개가 빠져 있었다. 콧뼈와 광대뼈에도 충격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두개골의 치명적인 함몰 골절은 없었다. 목뼈에도 즉시 사망을 설명할 만한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손목과 발목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조여진 흔적이 확인됐다. 뼈 자체에 남은 미세한 눌림과 함께 발견된 검은 전선 조각의 위치가 거의 일치했다. 서은경은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낮게 덧붙였다. 이 사람은 바로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맞아서 쓰러진 뒤 묶였고 그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흉부 골절이 심하지 않고 목 압박도 약합니다. 정화조 내부 환경을 고려하면 질식 또는 유해가스 흡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사실 안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민재는 한도윤의 유골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4사람 중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 몸이 묶인 채 어둡고 좁은 콘크리트 아래에서 가족들의 움직이지 않는 몸과 함께 자신의 숨소리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살인 이후의 은닉이 아니라 은닉 자체가 살인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뜻이었다. 마지막 유골은 한서연이었다. 24살, 공무원 시험 준비생. 휴대전화 사진 속에서 늘 같은 진돗개를 끌어안고 웃던 딸. 그녀의 뼈에는 이상할 정도로 큰 외상이 없었다. 두개골도 온전했고 목뼈도 비교적 깨끗했으며 갈비뼈에도 치명적인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처음 보면 다른 3사람보다 덜 폭력적인 죽음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은경은 오히려 이 유골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 치아 틈, 턱뼈 안쪽,
코와 입 주변에 붙어있던 흙과 침전물을 따로 채취해 분석한 결과 미량의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성분과 염속의 세정제 흔적이 검출됐다. 15년이 지난 6월에서 약물 흔적을 찾는 일은 거의 바늘 끝으로 과거의 물방울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았지만 정화조 안에 밀폐된 환경과 석회층이 일부 성분을 기묘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한서연 씨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물이 먼저 들어갔고 이후 세정제 성분이 입 주변에서 확인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약물 중독과 흡인, 질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은 격렬하게 싸운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박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한서연은 공격을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누군가 그녀가 마실 수밖에 없는 것에 약을 넣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족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감정 결과와 함께 정화조에서 나온 물건들이 하나씩 펼쳐졌다. 부러진 밥상다리, 사기그릇 파편, 녹슨 젓가락, 검은 전선 조각, 여성용 손목시계, 낡은 휴대전화 본체. 휴대전화는 한서연의 것으로 추정됐다. 2011년식 폴더폰 외부 액정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는 부풀어 본체에서 분리되어 있었지만 메모리 일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김도연 수사관은 그것을 작은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기적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팀장님. 물, 오물, 석회, 15년입니다. 그래도 안쪽 메모리 칩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문자 일부는 건질 수도 있습니다. 박민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수사는 기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래된 죽음 앞에서는 아주 가끔 죽은 사람이 남긴 마지막 기계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정확한 증언을 해주기도 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것은 그날 밤 8시 40분이었다. 복구된 데이터는 많지 않았다. 사진 대부분은 깨졌고 통화 기록은 일부 번호만 남았으며 문자함은 거의 손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시 저장함에서 한 줄짜리 미전송 문자가 복구됐다. 수신자는 이모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번호는 오해란의 현재 번호와 끝 4자리가 같았다. 작성 시각은 2011년 12월 17일 밤 8시 53분. 내용은 짧았다. 이모, 엄마가 오늘 그 사람을 또 집에 들였어. 나 너무 무서워. 박민재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사람, 한서연은 이름을 쓰지 않았다. 이름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오해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나 쓰는 순간 더 무서워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라는 한 글자가 사건의 방향을 바꿨다. 그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 아니었다. 가족은 그를 알고 있었고 적어도 어머니 윤미숙은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한서연은 그것을 무서워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경찰이나 친구가 아니라 이모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을까? 믿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이모에게 여러 번 말해왔기 때문일까? 박민재는 2011년 최초 신고 기록을 다시 꺼냈다. 오해란은 12월 19일 오전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미전송 문자는 12월 17일 밤에 작성됐다. 그 사이에는 거의 하루 반이 있었다. 만약 오해란이 그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자가 전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해란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뜻은 아니었다. 한서연이 그전에도 같은 불안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박민재는 통화 기록 복구본을 넘겼다. 사건 발생 전 한 달 동안 한서연과 오해란 사이에는 짧은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길이는 대부분 20 최소 1분 남짓. 그리고 실종 당일 오후 6시 12분 오해란이 윤미숙에게 전화를 걸어사 분 38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뒤 7시 5분 강타워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산유리 인근으로 잡혔다. 8시 53분 한서연의 미전송 문자. 10시 무렵 최말순이 강타워의 봉고차를 봤다는 시간. 사건의 밤이 조금씩 뼈대를 갖추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강태호만의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다. 약물은 어디서 왔는가? 가족이 모두 마신 음료나 음식은 누가 준비했는가? 윤미숙은 왜 그 사람을 집에 들였는가? 그리고 오해라는 왜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신고했는가? 박민재는 벽에 새 타임라인을 붙였다. 2011년 12월 17일 오후 6시 12분 오해란과 윤미숙 통화. 오후 7시 이후 강타워 산유리 진입. 밤 8시 53분 한서연 미전송 문자. 밤 10시 전후 강타워 차량 목격. 12월 18일 새벽 정화조 주변 콘크리트 보수 추정. 12월 19일 오전 오해란 신고. 그리고 2026년 4월 정화조 및 유골 내구 발견. 그는 타임라인 가장 아래에 붉은 글씨로 적었다. 식탁에 앉힌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 날 오전 서은경 박사는 마지막 소견을 전달했다. 네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건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제압당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망 방식이 전부 다르다는 건 가해자가 상황에 따라 방법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계획은 있었지만 현장은 흔들렸습니다. 예상보다 누군가 덜 잠들었고, 누군가 더 강하게 저항했고, 누군가 도망치려 했겠죠. 박민재는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다. 계획은 있었지만 현장은 흔들렸다. 이것은 완전 범죄를 꿈꾼 사람이 저지른 지저분한 실패였고, 그 실패를 덮기 위해 정화조와 석회와 콘크리트가 동원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묻어도 실패한 살인은 반드시 삐져나오는 조각을 남긴다. 이번에는 그것이 손가락뼈였고, 낡은 반지였고, 딸이 보내지 못한 문자였다. 그날 오후 박민재는 오해란의 주소를 확인했다. 남양주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최초 신고자이자 마지막 문자의 수신자였던 여자. 15년 동안 언니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으로 살아온 사람.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민재는 수첩을 덮으며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한서연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던 이름이 오해란이었다면 오해란은 이 사건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있었거나 식탁 옆에 있었거나 적어도 그 식탁에 누가 앉을지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민재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15년 전 정화조 아래에 묻힌 것은 네 사람의 몸이었지만 그들을 그곳까지 밀어넣은 손은 아직 세상 위에서 멀쩡히 살아있었다. 이제 그 손을 찾아야 했다. 오해란은 남양주 외곽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다. 박민재가 장도연 형사와 함께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있었고 복도 난간 밖으로는 봄비가 그친 뒤에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현관문 옆에는 말라붙은 조화 한 묶음이 걸려 있었고 초인종 아래에는 손때가 탄 작은 십자가 장식이 붙어 있었다. 안쪽에서는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박민재는 벨을 누르기 전 잠시 문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을 만나는 일은 늘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진짜 범인은 종종 가장 먼저 울고, 가장 먼저 신고하고, 가장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묻는 얼굴로 현장 주변에 서 있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때로 진심이고
때로는 너무 일찍 준비된 물이었다. 문은 두 번째 벨에서 열렸다. 오헤라는 60살이라고 하기엔 조금 마른 얼굴이었고 머리는 검게 염색되어 있었지만 뿌리 쪽 흰머리가 반쯤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경찰 신분증을 보자마자 입술을 벌렸고 박민재가 가평 한재필 씨 가족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으며 몸을 휘청거렸다. 찾았나요? 그녀의 첫 마디였다. 박민재는 그 말이 이상하게 정확하다고 느꼈다. 보통 오랜 실종자의 가족은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묻거나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는다. 그런데 오헤라는 찾았느냐고 물었다. 무엇을 찾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무엇이 나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박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유골 내구가 확인됐습니다. 신원은 정밀 감정 중이지만 한재필 씨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오헤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는 소리를 내며 울었고 복도벽에 등을 기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울음은 컸고 손은 떨렸고 눈물은 빠르게 흘렀다. 너무 빠르게. 마치 슬픔이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몸이 정해진 순서대로 반응하는 것처럼. 거실은 깨끗했다. 지나치게 깨끗했다. 오래된 장식장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있었지만 그중 윤미숙과 한서연의 사진은 없었다. 박민재는 그것을 묻지 않았다. 대신 식탁에 앉아 차분히 녹음기를 켰다. 오해라는 휴지를 여러 장 뽑아 눈가를 누르며 말했다. 언니가 그렇게 됐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때도 언니네가 빚 때문에 잠깐 숨어 지내는 줄 알았어요. 형부가 원래 고집이 세고 도윤이는 사고만 치고 서연이는 집을 나가고 싶어 했고 그 집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박민재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오해라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리해둔 문장들을 꺼내듯 이야기했다. 한재필은 무능했다. 한도윤은 문제아였다. 한서연은 예민했다. 윤미숙은 지쳤다. 네 사람 모두 사라질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 속에는 강타어가 없었다. 2011년 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실종 당일 밤 집 근처에서 목격된 그 배관공의 이름이 오해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박민재가 먼저 그 이름을 꺼냈다. 강태호 씨 기억하십니까? 오해란의 휴지를 쥔 손이 아주 짧게 멈췄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손은 멈췄다. 그 사람은 그냥 동네 설비업자였죠. 언니네 정화조도 봐주고 보일러도 고쳐주고 그 이상은 몰라요. 언니분과 가까웠습니까? 시골에서 설비 부르면 몇 번 마주치는 거죠. 가까웠다고 할 건 없어요. 오해란 씨와는요. 오해란은 그제야 박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동자는 마르다시피 선명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너무 빨랐다. 부정이 질문보다 앞서 나왔다. 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진술에서 중요한 순간은 대답이 아니라 대답이 나오기 직전의 빈틈이었다. 오해라는 방금 그 빈틈을 스스로 닫아버렸다. 조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해라는 2011년 12월 17일 저녁 자신이 언니 윤미숙과 통화한 것은 인정했다. 내용은 평범했다고 했다. 김치를 담갔으니 며칠 뒤 가져다 주겠다는 말, 언니가 피곤하다고 했다는 말, 형부와 또 다퉜느냐고 묻자 언니가 그냥 웃었다는 말. 그러나 박민재가 한서연의 미전송 문자를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계산되지 않은 균열이 생겼다. 이모, 엄마가 오늘 그 사람을 또 집에 들였어. 나 너무 무서워. 화면을 본 오해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손에 쥔 휴지가 천천히 젖어 뭉개졌고 목을 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다. 서연이가 저한테 이런 걸 보내려고 했다고요. 전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 받았어요. 그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오해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세게 저었다. 박민재는 그녀의 오른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가 그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물방울이 난간을 타고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은 때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잘한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오해란의 금융기록을 다시 열었다. 2011년을 중심으로 전후 2년 현금 입출금, 보험금, 대출 상환, 계좌 해지 내역까지 모두 훑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오해란은 작은 미용실에서 일했고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빚도 조금 있었다. 그러나 장도현이 제3자 명의의 오래된 적금 계좌 하나를 찾아냈다. 명의자는 오해란의 당시 동거남으로 되어 있었지만 입금 패턴이 이상했다.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현금이 조금씩 들어갔고 가족이 실종된 뒤인 2012년 1월 말 한꺼번에 큰돈이 빠져나갔다. 같은 시기 강태호의 연체 대출 일부가 상환됐고 그의 낡은 봉고차가 새 1톤 트럭으로 바뀌었다. 돈은 늘 말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은 기억을 지워도 계좌는 지우기 위해 또 다른 흔적을 남긴다. 수사팀은 강태호와 오해란의 관계를 더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2011년 가을 가평 읍내 모텔 주인이 오래된 장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장부 원본은 없었지만 주인은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얼굴을 잊지 못했다. 여자가 항상 먼저 들어왔어요. 남자는 조금 뒤에 왔고 둘이 부부 같지는 않았습니다. 싸우는 소리도 몇 번 났어요. 한 번은 여자가 울면서 언니 집은 안 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박민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건의 중심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정화조 밑에서 나온 것은 가족의 시신이었지만 그 가족을 그곳으로 밀어넣은 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만이 아니었다. 돈, 질투, 불륜, 그리고 가족 내부의 오래된 원망이 한 식탁 위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다. 윤미숙과 오해라는 자매였지만 가까운 자매는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비교였다고 했다. 윤미숙은 공부를 잘했고 동네 어른들에게 반듯하다는 말을 들었고 힘든 결혼을 했어도 끝까지 가정을 지켰다. 오해라는 이혼 후 여러 직장을 옮겼고 돈을 빌리러 언니를 찾아가는 일이 많았다. 주변 사람들은 오해란이 언니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오래 알고 지낸 한 미용실 동료는 다르게 말했다. 혜란 언니가 술 마시면 늘 그랬어요. 언니는 맨날 착한 척하면서 결국 다 가져간다고. 엄마가 남긴 금반지도 언니가 가져갔고 친척들도 언니만 믿고 자기는 평생 뒤처리만 한다고요. 박민재는 그 진술을 들으며 조용히 펜을 멈췄다. 살인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살인의 도구는 그날 밤 손에 들리지만 이유는 훨씬 전부터 사람 마음속에서 녹슬고 있다. 결정적인 조각은 약국에서 나왔다. 2011년 12월 16일 오후 실종 하루 전날 오해라는 남양주의 한 내과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며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처방량은 많지 않았지만 약국 조제 기록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해라는 조사에서 제가 먹으려고 받은 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의료 기록에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면제 처방 이력이 거의 없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날 밤 그녀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남양주가 아니라
가평 방향 국도변으로 잡혔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언니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러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휴대전화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통신 자료를 벽에 붙이며 중얼거렸다. 식탁에 약을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장도현이 낮게 받았다. 가족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먹을 사람.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이름을 바라보았다. 오혜란. 다음 조사는 더 차가웠다. 박민재는 오혜란에게 약 처방 기록, 기지국 위치, 모텔 주인의 진술, 그리고 강타호의 대출 상환 내역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오혜란은 처음에는 부정했고,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언니가 불쌍해서 약을 나눠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말이 바뀔 때마다 그녀의 눈물은 줄어들었다. 처음 현관에서 주저앉던 여자는 사라지고 아주 오래 버티는 사람이 남았다. 언니가 힘들어했어요.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을 조금 가져간 것뿐이에요. 그게 죄예요. 박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강태호도 같이 있었습니까? 오혜라는 입을 다물었다. 한서연 씨가 두려워한 그 사람이 강태호였습니까?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오혜란 씨, 서연 씨는 죽기 직전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틀 뒤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그 질문이 끝나자 오혜란의 얼굴에서 마지막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한참 뒤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죽이라고 한 적 없어요. 박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장도현의 손이 녹음기 쪽으로 아주 조금 다가갔다. 오혜라는 자기 말이 이미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나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 대신 메마른 숨만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겁만 주려고 했어요. 형부가 집을 넘기게 만들고 언니가 입 다물게 만들고 도윤이가 설치지 못하게 만들고 태호 씨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냥 언니한테 약을 줬을 뿐이에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잠깐 재우려고. 박민재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한서연 씨에게도 먹였습니까? 오혜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애는 눈치가 빨랐어요. 자꾸 나를 쳐다봤어요.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그래서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삼켰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삼킨 말이야말로 답이었다. 박민재는 그날 밤 강태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했다. 오혜란의 진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충분했다. 강태호와 오혜라는 가족이 사라지기 전부터 돈으로 얽혀 있었고 정화조 구조를 아는 사람은 강태호였으며 가족의 식탁에 약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혜란이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혼자서는 네 사람을 죽일 수 없었다. 그러나 둘이 함께라면 가능했다. 한 사람은 문을 열게 만들고 한 사람은 문이 닫힌 뒤 일을 끝낸다. 한 사람은 가족의 믿음을 이용하고 한 사람은 콘크리트와 석회로 믿음이 남긴 흔적을 묻는다. 박민재는 수첩에 짧게 적었다. 내부자, 오혜란, 실행자, 강타호, 목적, 채무, 부동산, 입마금. 그날 새벽 오혜란은 유치장으로 옮겨지기 전 마지막으로 박민재에게 물었다. 서연이가 많이 아팠나요? 박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답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법의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었다. 약물이 들어갔고 의식이 흐려졌고 숨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나 인간의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많이 아팠느냐는 질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박민재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오혜란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일그러졌다. 이번에는 눈물이 조금 늦게 나왔다. 늦게 나온 눈물은 처음보다 진짜 가까워 보였지만 박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눈물이라고 해서 죄가 씻기는 것은 아니었다. 아침이 오기 전 강타워의 주소지로 향하는 수사 차량 3대가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박민재는 맨 앞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비는 그쳤고 도로 위에는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강타원은 아직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다. 아니면 15년 전부터 매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정화조 밑에 묻은 4사람이 언젠가 땅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서연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엄마가 오늘 그 사람을 또 집에 들였어. 나 너무 무서워. 그날 밤 그 아이가 두려워한 사람은 문 밖에 낯선 괴물이 아니었다. 밥상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고 가족이 아직 가족이라고 믿고 있을 때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네 사람은 도망치지 못했다. 강타워의 집은 가평 읍내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공업사 뒤편에 있었다. 새벽 5시 42분 수사 차량 3대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철물점과 폐타이어 더미 사이를 지나 그의 집 앞에 멈춰 섰다. 하늘은 밝아지기 전에 회색빛이었고 도로 옆 배수로에서는 밤새 내린 비가 검은 물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박민재는 차에서 내리며 집을 올려다보았다. 강태호가 사는 곳은 주택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까웠다.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녹슨 파이프, 낡은 양수기, 깨진 병이, 잘린 PVC 관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설비업자의 집답게 모든 것이 물과 배관과 냄새에 관한 물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당에는 생활의 기척보다 오래된 현장의 찌꺼기 같은 것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산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다는 느낌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2번째로 신분을 밝히고 압수수색 영장을 고지했을 때 비로소 문 안쪽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강타원은 회색 내복 위에 낡은 점퍼만 걸친 채 문을 열었다. 63의 얼굴은 생각보다 침착했다.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수염은 며칠째 밀지 않은 듯 거칠었지만 그는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마치 언젠가 이 아침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다만 날짜만 틀렸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박민재가 영장을 내밀자 강태호는 종이를 받지 않고 한참 동안 박민재의 눈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낮게 물었다. 그 집 결국 다 파냈습니까? 장도현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박민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집을 말하는 겁니까? 강태호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래 말라붙은 입술이 잠깐 갈라진 것에 가까웠다. 경찰이 새벽에 이렇게 오는 집이 세상에 몇 채나 되겠습니까? 압수수색은 곧바로 시작됐다. 안방에서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다. 낡은 이불, 약봉지 몇 개, 술병, 오래된 작업복. 그러나 뒤쪽 창고 문이 열리자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쇠와 기름과 곰팡이, 오래된 오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창고 한쪽 벽에는 수십 개의 공구가 걸려 있었다. 파이프렌치, 절단기, 해머, 스패너, 드릴, 녹슨 쇠톱. 박민재는 천천히 그 벽 앞으로 다가갔다. 공구들은 오래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묘하게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먼지 자국만 남은 자리, 다른 공구보다 조금 큰 물건이 걸려 있었던 듯 벽에 둥근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장도현이 창고 안쪽 박스를 뒤지다 낮게 말했다. 팀장님,
그는 기름 묻은 천에 쌓인 오래된 대형 파이프렌치 하나를 꺼냈다. 손잡이 끝은 닳아 있었고 머리 부분의 톱니는 몇 군데 깨져 있었으며 누군가 일부러 사포로 갈아낸 듯 표면이 지나치게 매끈했다. 박민재는 그것을 보는 순간 한재필의 두개골 뒤쪽에 남아있던 둥근 함몰 자국을 떠올렸다. 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뼈에 닿은 쇠는 모양을 남긴다. 공구는 곧바로 감식 봉투에 담겼다. 육안으로 보이는 혈흔은 없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대부분의 것을 지웠고 강태호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공구를 몇 번이고 닦았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수사관은 파이프렌치 톱니 사이 깊은 홈을 면봉으로 훑으며 말했다. 겉은 갈아냈는데 안쪽 홈은 완전히 못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홈 안에서 극미량의 갈색 잔류물이 채취됐다.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박민재는 이미 이 공구가 왜 버려지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증거를 없애지만 어떤 범인은 도구를 버리지 못한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집착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매일 확인하려는 병적인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 강태호는 15년 동안 그 렌치를 참고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다.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묻어둔 것이다. 정화조 밑에 네 사람을 묻듯이 더 큰 증거는 낡은 철제 서랍장에서 나왔다. 맨 아래 칸은 녹이 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장도현이 드라이버로 틈을 벌리자 안쪽에서 비닐로 싼 서류 묶음이 드러났다. 오래된 배관 도면, 견적서, 자재 구입 영수증, 현장 메모. 그중 하나에 박민재의 시선이 멈췄다. 산유리 118-3 오수관 보수 및 정화조 보강 공사. 2011년 12월 14일. 실종 사흘 전 날짜였다. 도면에는 기존 정화조의 위치와 배관 연결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쪽에 연필로 덧그린 직사각형 공간이 있었다. 공식 도면에는 없어야 할 공간이었다. 크기는 사람 넷을 눕혀 넣기에는 좁고 억지로 접어넣기에는 충분했다. 그 옆에는 작게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냄새 차단, 이중 덮개, 석회. 박민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이것은 사후에 당황해서 만든 구덩이가 아니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생각된 구조였다. 강태호는 가족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그려놓았다. 강태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장판 한 귀퉁이에 고정돼 있었다. 박민재가 도면을 그의 앞에 내려놓자 강태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강태호는 잠시 도면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정화조 공사는 하도 많이 해서 모릅니다. 실종 사흘 전입니다. 그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봐준 겁니다. 공식 구조에 없는 공간을 왜 그렸습니까?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민재는 도면 아래쪽에 연필 메모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냄새 차단, 이중 덮개, 석회. 이게 배관공사 용어입니까, 강태호 씨? 강태호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이미 방향을 잃고 있었다. 부정하는 사람의 침묵과 들킨 사람의 침묵은 다르다. 전자는 벽처럼 서 있고 후자는 안쪽부터 무너진다. 오후가 되자 감식 결과 일부가 들어왔다. 파이프렌치 톱니 홈에서 나온 잔류물은 혈액 반응을 보였고 DNA는 완전하게 검출되지 않았지만 남성 유골 1번, 즉 한재필로 추정되는 유해와 혈연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더 결정적인 것은 형태 감정이었다. 렌치머리의 곡률과 깨진 톱니 강역이 한재필 두개골의 함몰 골절, 외곽선과 높은 일치성을 보였다.
완벽한 증명은 아니어도 오래된 살인 사건에서는 충분히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다. 동시에 정화조 내부에서 발견된 검은 전선 조각은 강타오 창고에서 나온 같은 제조사의 전선 롤과 재질, 피복 두께, 구리선 배열이 일치했다. 유골 손목 주변의 압박 흔적과 전선의 굵기도 맞아떨어졌다. 네 사람을 묶었던 것은 밧줄이 아니라 설비업자가 어디서든 쉽게 잘라 쓸 수 있는 검은 전선이었다. 수사팀은 그날 밤 2011년 12월 17일의 밤을 다시 세웠다. 주방 사진, 부검 소견, 통신 기록, 오해란의 진술, 강타오의 도면, 정화조 구조. 조각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지만 하나의 장면으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오해란은 윤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에게 김치와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고, 잠을 못 잔다던 언니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도 조금 나눠주겠다고 했을 것이다. 가족은 의심하지 않았다. 잠의 사이였고 피곤한 겨울밤이었고 비 때문에 지친 집에서 누군가 따뜻한 반찬을 들고 오는 일은 위로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식탁 위에 놓인 음료나 국괴 혹은 물컵 중 하나에는 수면제가 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뭔가를 눈치챘다. 그래서 8시 53분 이모에게 문자를 쓰려 했다. 하지만 그 문자는 보내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때 이미 강타오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박민재는 주방 사진 속 의자 위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한재필이 먼저 일어났을 겁니다. 아버지는 강태호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미 약기운이 돌던 몸으로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강태호는 그를 정면에서 제압하지 않았다. 식탁을 지나 보일러실 쪽으로 움직이던 순간 혹은 뒤돌아서는 순간 파이프렌치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한재필은 팔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쓰러지는 소리에 한도윤이 일어났고 그는 네 사람 중 가장 오래 버텼다. 턱뼈와 코뼈의 손상은 주먹질이나 둔기로 맞은 흔적이었고 손목과 발목의 전선 자국은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묶였음을 말해 주었다. 윤미숙은 뒷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식탁보인지 수건인지 모를 부드러운 천이 목에 감겼고 그녀는 바닥에 눌린 채 숨을 잃었다. 한서연은 이미 약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눈을 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눈 때문에 오해라는 끝내 조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죽은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강태호는 네 사람을 감싸고 묶고 뒷문으로 끌어냈다. 그날 밤 눈이 내렸고 그래서 무게에 흔적이 남았다. 네 줄에 끌린 자국, 정화조 앞에서 끊긴 길. 오해라는 집안에 남아 피를 닦았을 것이다. 세정제 냄새가 주방을 덮었고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 일부는 깨져 정화조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아마도 강태호의 지시였을 것이다. 식탁 위에 남은 모든 것을 없애라. 밥상, 그릇, 젓가락, 피 묻은 천, 전선 조각.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네 사람과 함께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 은닉이면서 동시에 이상한 의식처럼 보였다. 마지막 식사를 통째로 땅 밑에 묻어버리면 그 밤 자체가 사라진다고 믿은 사람의 행동이었다. 정화조 밑의 공간은 너무 좁았다. 네 사람은 온전한 자세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꺾이고 포개졌다. 강태호는 석회를 뿌렸고 비닐을 덮었고 콘크리트를 두 겹으로 부었다. 그리고 네 사람의 머리를 모두 벽 쪽으로 돌렸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강태호의 오래된 지인에게서 나왔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상한 미신을 입에 올리곤 했다고 했다. 죽은 사람이 문을 보면 따라 나온다. 눈이 길을 기억한다. 박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정화조 안쪽 벽을 향해 나란히 돌려져 있던
4개의 두개골을 떠올렸다. 강태호는 단순히 사람을 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향까지 정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자신이 묻은 사람들의 눈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강태호는 긴급 체포됐다. 혐의는 살인, 사체은닉, 증거인멸, 부동산 관련 사기 및 공갈.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다만 박민재가 그를 차에 태우기 전 강태호는 창고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파이프렌치가 걸려있던 빈 벽자리가 있었다. 박민재는 그 짧은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사랑한 것을 보고, 때로 자신이 두려워한 것을 보고, 때로 자신을 끝장낸 것을 본다. 강태호에게 그 렌치는 3가지 모두였을지도 모른다. 먹고 살기 위해 쥐었던 도구, 사람을 죽인 도구, 15년 만에 자신을 다시 사건의 밤으로 끌고 간 도구. 조사실에 앉은 강태호는 처음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민재는 도면을 보여주었고, 렌치 사진을 보여주었고, 전선 감정 결과를 보여주었고, 오해란의 일부 진술을 읽어주었다. 그래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한서연의 미전송 문자 사진이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엄마가 오늘 그 사람을 또 집에 들였어. 나 너무 무서워. 박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 사람들은 당신을 안으로 들였죠. 배관공이라서, 이웃이라서, 오해란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강태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입술을 달싹였다. 나는 4명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박민재는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였다. 그럼 몇 명까지 생각했습니까?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는 아무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4명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벽 1시 16분, 강태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오해란에게 돌렸다. 약은 오해란이 가져왔고 가족을 식탁에 앉힌 것도 오해란이며 자신은 단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민재는 도면의 날짜를 다시 밀어 넣었다. 정화조 및 공간은 실종 사흘 전에 그려졌습니다. 겁만 줄 생각인 사람이 왜 사람 들어갈 공간을 계산합니까? 강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석회는 왜 샀습니까? 이중 덮개는 왜 적었습니까? 냄새 차단은 누구 냄새였습니까? 질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강태호의 얼굴은 조금씩 무너졌다. 결국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아주 낮게 말했다. 한재필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 문서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졌습니다. 박민재는 차갑게 물었다. 일이 커진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 밤의 진짜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강태호는 여전히 핵심을 피해갔고 오해라는 자신이 직접 손을 댄 부분을 삼키고 있었으며 15년 전 식탁 위에서 누가 먼저 약을 마셨는지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정화조는 열렸고 도면은 나왔고 공군은 말을 시작했고 두 공범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박민재는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강태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완전 범죄라는 말은 늘 살아남은 사람들의 착각이다. 죽은 사람은 너무 오래 침묵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침묵하지는 않는다. 네 사람은 15년 동안 정화조 밑에서 기다렸고 이제 그들의 뼈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자신을 죽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있었다. 강태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말했다. 그날 밤 내가 제일 후회한 건 그 애가 아직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박민재는 그 말의 뜻을 바로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강태호는 다시 입을 닫을 것 같았다. 대신 그는 수첩에 조용히 적었다. 한서연, 마지막 생존 가능성. 강태호가 직접 확인. 오해란과 대질 필요. 조사실 박복도 끝에서는 새벽 청소원이 밀대를 끄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정화조 뚜껑 위를 긁던 굴착기 소리와 닮아 있었다. 박민재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를 팔기 시작한 두 사람의 입에서 그 밤의 마지막 10분을 끌어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10분 안에 이 사건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태호와 오해란의 대질 조사는 그날 오후 4시 20분에 시작되었다. 조사실 가운데 놓인 긴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진술서, 2011년 12월 17일 통신기록, 정화조 보강도면, 파이프렌치 감정사진, 한서연의 미전송 문자 복구본이 차례로 놓여 있었다. 강태호는 왼쪽에 앉아 있었고 오해란은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같은 사건을 15년 동안 나눠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경찰서 형광등 아래 마주 앉자 그들 사이에는 애정도 공포도 동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누가 더 먼저 무너질 것인가 하는 계산뿐이었다. 박민재는 그 침묵을 서두르지 않았다. 오래 버틴 거짓말은 큰 소리로 깨지지 않는다. 작은 증거 하나, 틀어진 기억 하나, 서로를 향한 원망 한마디가 금이 되고 그 금이 어느 순간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는 녹음기를 켜고 낮게 말했다. 이제 두 분이 따로 말한 이야기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밤 한재필 씨 집 식탁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처음 입을 연 것은 오해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약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언니 윤미숙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수면제를 조금 나눠주었을 뿐이고 강태호가 갑자기 찾아와 돈 문제로 난동을 부렸으며 자신은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태호는 그 말을 듣자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지나갔다. 당신이 불렀잖아. 짧은 한마디였다. 오해란의 입술이 굳었다. 강태호는 마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랬잖아. 언니가 오늘 밤엔 형부랑 애들까지 다 집에 있을 거라고. 도장 얘기 꺼내려면 오늘이 제일 좋다고. 약은 당신이 가져왔고 물컵도 당신이 챙겼잖아. 이제 와서 내가 혼자 들어가서 미친놈처럼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오해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나와야 할 자리에 오래 말라붙은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박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 한서연의 문자복구 사진을 밀어 넣었다. 이모, 엄마가 오늘 그 사람을 또 집에 들였어. 나 너무 무서워. 그 문장을 본 순간 오해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태호는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시선이 그쪽으로 끌려갔다. 박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한서연 씨는 왜 무서워했습니까? 강태호 씨가 처음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까? 오해라는 입을 다물었다. 강태호가 대신 낮게 말했다. 그 애가 우리를 봤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쯤이었을 겁니다. 가평 읍내 모텔 앞에서요. 혜란 씨가 먼저 나가고 내가 뒤따라 나오는 걸 그 애가 봤어요. 그날부터 그 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고 미숙 씨도 뭔가 눈치챘습니다. 오혜라는 그제야 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애가 입만 다물었으면 됐어. 아무도 죽을 일 없었어. 그 말이 조사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박민재는 오혜란이 더 이상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사건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사건의 문을 안쪽에서 열어준 사람이었다. 그 밤의 진짜 순서는 두 사람의 입에서 조금씩 맞춰졌다. 2011년 12월 17일 저녁, 오혜라는 반찬통과 김치를 들고 언니 집에 갔다. 그녀는 일부러 밝게 굴었고 언니에게 요즘 너무 말라 보인다며 따뜻한 차를 타주겠다고 했다. 그 차 안에는 수면제가 섞여 있었다. 한재필은 차를 거의 마시지 않았고 한도윤도 반쯤만 마셨다. 윤미숙은 피곤한 탓에 대부분을 마셨고 한서연은 냄새가 이상하다며 컵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첫 번째 변수였다. 강태호는 밤 8시가 조금 넘어 집에 들어왔다. 명목은 정화조 최종 점검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방 안에는 파이프렌치, 전선, 비닐장갑, 석회 포대 영수증이 있었다. 한재필은 그를 보자마자 화를 냈다. 더 이상 집 문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은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태호는 처음에는 협박만 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화조 및 공간을 미리 그려놓은 도면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묻을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첫 번째로 쓰러진 사람은 한재필이었다. 그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강타호를 밀쳐냈고 그 순간 파이프렌치가 뒤에서 날아들었다. 한재필은 왼팔을 들었지만 둥이는 팔을 부수고 머리 뒤를 찍었다. 그는 식탁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며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밥상 위 그릇들이 깨졌다. 한도윤이 달려들었다. 약기운이 덜 돈 탓에 그는 강태호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턱과 코가 부러졌다. 그러나 오혜란이 뒤에서 전선을 던졌고 강태호는 그것으로 한도윤의 손목을 묶었다. 박민재가 그 대목을 다시 묻자 오혜란은 나는 그냥 던졌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던진 전선은 사람을 묶는 도구가 되었고 묶인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정화조 밑에 들어갔다. 말은 작았지만 죄는 작아지지 않았다. 윤미숙은 남편이 쓰러지고 아들이 묶이는 것을 보자 뒷문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수면제 때문에 몸이 무거웠고 몇 걸음 가지 못해 넘어졌다. 강태호는 그녀를 붙잡았고 오혜라는 식탁볼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서로 그 순간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다. 강태호는 오혜란이 언니 목에 식탁볼을 감았다고 했고 오혜란은 강태호가 뒤에서 당겼다고 했다. 진실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윤미숙은 자신의 동생과 빚쟁이 이웃 남자의 손 사이에서 숨이 막혔고 마지막 순간 자신이 집 안으로 들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박민재는 그 장면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조사실의 공기는 점점 15년 전 그 주방의 냄새를 닮아갔다. 식은 국, 깨진 그릇, 세정제, 눈 묻은 신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려 들어온 배신의 냄새.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 사실은 강터의 마지막 진술에서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박민재가 정화조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위치와 한서연의 손목 압박 흔적, 입 주변 약물 반응을 하나씩 제시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 애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는데도 계속 우리를 봤어요. 혜란 씨를 보고 있었어요. 오혜란의 손끝이 떨렸다. 강태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화조 앞까지 끌고 갔을 때도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박민재는 펜을 멈췄다. 조사실 유리 너머에 장도현도 움직임을 멈췄다. 강태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라도. 그런데 혜란 씨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애가 살면 우리는 끝이라고. 이미 다 봤다고. 오혜라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부정의 힘이 없었다. 박민재가 물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긴 침묵 끝에 오혜란이 말했다. 잠들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더 못 보게 하려고. 그녀가 조카의 입에 약이 섞인 물을 다시 데웠고 강태호는 한서연의 몸을 검은 비닐 위에 눕혔다.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낯선 살인자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도움을 청하려 했던 이모의 얼굴이었다. 네 사람의 시신은 자정이 지나 정화조 밑으로 옮겨졌다. 강태호는 이미 만들어둔 보관 공간 안에 비닐을 깔았고 한재필과 윤미숙을 먼저 넣었다. 그 위에 한도윤을 밀어 넣었을 때 그는 아직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태호는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의관 서은경의 소견과 전선 자국, 흉부 손상 부족, 밀폐 공간 질식 가능성은 그 가능성을 지우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한서연이 들어갔다. 오혜라는 그때 집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신발 밑창에서 발견된 2011년 당시 정화조 주변 토양 성분과 같은 규조류 흔적은 다른 말을 했다. 그녀도 뒤뜰에 있었다. 그녀도 그 구덩이를 보았다. 그녀도 네 사람이 벽 쪽을 향해 놓이는 장면을 보았다. 강태호는 석회를 뿌리며 말했다고 했다. 문을 보면 안 돼. 죽은 사람은 길을 기억해. 그 미신 같은 한마디가 15년 뒤 4개의 두개골 방향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경찰보다 죽은 자의 귀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방청석은 첫 공판부터 가득 찼다. 15년 동안 빚 때문에 야반도주한 가족으로 불렸던 네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의 집 식탁에서 공격당해 정화조 밑에 묻혔다는 사실은 지역 전체를 뒤흔들었다. 검찰은 강태호에게 살인, 사체은닉, 증거인멸, 공갈 및 부동산 관련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오혜란에게는 공동살인, 사체은닉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약물 제공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강태호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한재필과의 몸싸움 중 일이 커졌고 나머지는 공포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화조 도면을 증거대 위에 올렸다. 실종 사흘 전 날짜가 적힌 도면, 그 밑에 쓰인 냄새 차단, 이중 덮개, 석회라는 메모. 재판장은 그 도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우발이라는 말은 그 종이 한 장 앞에서 힘을 잃었다. 오혜란의 변호인은 그녀가 강태호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미전송 문자, 수면제 처방 기록, 실종 당일의 기지국 위치, 모텔 주인의 진술, 그리고 대질 조사에서 나온 그 애가 입만 다물었으면 됐다. 는 말은 그녀를 피해자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피고인 오혜라는 피해자들과 혈연 관계에 있다는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에 접근했고 피해자들이 방심하도록 만들었으며 약물을 제공함으로써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피해자 한서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피고인을 신뢰하거나 두려워하며 도움을 구하려 했던 정황은 본 사건의 잔혹성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흐느꼈다. 윤미숙의 먼 친척이라고 했다. 15년 동안 제사상조차 차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울음이었다. 선고날 강태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그는 끝까지 4명 모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궁박함과 신뢰관계를 악용했고 범행 전 정화조 하부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체 은닉 장소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다. 주문은 차갑고 길지 않았다. 강타어 무기징역. 오해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그녀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오해란 징역 30년. 법정안은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빼앗은 15년, 네 사람이 잃어버린 목소리, 한 가족의 마지막 식탁은 그 숫자만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해자였다. 그 이름 하나를 되찾는데 15년이 걸렸다. 사건이 끝난 뒤 산유리 118 다시 3번지의 전원주택은 철거되었다. 젊은 부부는 그곳에서 카페를 열지 않았다. 누구도 그 결정을 탓하지 않았다. 정화조가 있던 자리는 흙으로 메워졌고 이후 가평군은 유족 동의를 받아 작은 추모석 하나를 세웠다. 추모석에는 긴 설명이 없었다. 자극적인 문구도 사건 개요도 잔혹한 내막도 없었다. 다만 네 사람의 이름이 세로로 새겨졌다. 한재필, 윤미숙, 한도윤, 한서연.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이곳에서 15년을 기다린 가족. 박민재는 비가 오는 날 그곳을 다시 찾았다. 땅은 조용했고 감나무는 아직 살아있었으며 철거된 집자리에는 낮은 불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추모석 앞에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온 흰 국화 4송이를 내려놓았다. 돌아서는 길 박민재는 한서연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엄마가 오늘 그 사람을 또 집에 들였어. 나 너무 무서워. 수사는 끝났고 판결도 내려졌고 사람들은 곧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문장은 끝나지 않는다. 보내지 못한 문자, 먹지 못한 저녁, 열리지 않은 정화조 뚜껑, 너무 늦게 발견된 손가락뼈 하나. 그것들은 오래된 집의 냄새처럼 세상 어딘가에 남아 누군가 다시 묻기 전까지 조용히 떠돈다. 박민재는 차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15년 동안 벽을 향해 누워있던 네 사람이 이제는 적어도 하늘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에 앉아있던 5번째 사람의 그림자는 마침내 법정의 차가운 불빛 아래 자기 이름을 불린 뒤 사라졌다.